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잊어본 적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의 배신은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안겨줬어요. 오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심하게 배신당한 그 일을 여러분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CC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지요. 사실 저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많이 바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남편은 사교성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엄청난 미남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호감상인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겨서 더 좋아하기도 했었네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같은 조가 되어 같이 게임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같이 춤도 연습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돼서 캠퍼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실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너희들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고 놀려댔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제가 못 참고 먼저 고백을 해서 커플이 되고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억울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한 남자만 만나서 그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요. 근데 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걸고 맡겨도 되는 남자, 제가 평생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긴 군 생활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 마음 잘 지키고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집안 어른들께 남편을 소개했었는데 외할머니만 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인상도 좋고 키도 큰 데다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다들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할머니만 계속 야, 니 다시 생각해봐라. 아무리 봐도 자는 아이다. 니 다시 생각해래. 할머니, 다른 가족들은 영훈이 다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데 할머니만 왜 반대하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자 관상이 딱 바람 피울 관상이다. 여자들이 줄줄 따라붙을 얼굴이란 말이다. 지가 가만히 있어도 붙을 상이라고. 아니 할머니, 나 쟤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만났는데 한 번도 딴 여자한테 눈길 주거나 바람 피운 적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친구들이 미팅해주겠다고 엄청 꼬시고 그랬을 때도 저만 만나고 저만 좋아했던 애라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이야 연애하니까 그렇지. 결혼하고 자식 새끼 놓고 좀 있어봐라. 나중에 왜 할매 그때 안 말렸냐고 울매 불매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냥 내 말 들어라. 아니야 할머니, 진짜 그럴 일 없어. 쟤 진짜 착하고 좋다니까.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다 바보야. 착하고 정 많은 남자? 당장 만날 때 좋은 것 같지? 나중에 다 그놈의 정 때문에 사고치고 착해서 딴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그러는 기다. 이 바보 맹쥐야. 할머니는 정말 별로라고 계속 얘기하셨지만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잘하면 그런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생각이 어렸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살아오신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저는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딸은 아빠를 쏙 빼다 닮았고 아들은 저를 빼다 박았습니다. 두 아이들 모두 성격은 제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잘 욱하고 말 많고 솔직하고 고집센 성격이죠. 그래서 가족들만 모여 있어도 온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남편은 첫째 딸만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 키울 때 첫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닮은 딸이니 진짜 오죽이나 예뻐했습니다. 사달라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말렸지만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은행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일 욕심도 많았어요. 꼭 지점장이 돼서 우리 딸 지점장 딸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딸이 좀 크니까 애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서 펀드랑 저축도 딸 이름으로 들어놓고 애 크면 주겠다고 엄청나게 설레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일벌레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고군분투하고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논술을 가르쳤어요. 둘 다 그 분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살림이 점점 윤택해지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려고 자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못해도 10년 동안 10군데는 훨씬 넘게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찍은 사진들만 하더라도 다 뽑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답니다. 한 번씩 사진 정리하고 구경을 다 하는데도 두세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추억이 많았는데 씁쓸하네요. 저는 평소에 음식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색적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잘 먹지 않는 외국 음식들이요. 외국 여행 나갔다가 맛집에 들러서 먹고 한국 들어오면 꼭 그 맛을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타코나 파스타, 스프 등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잘 먹어서 늘 집에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지인들도 와서 구경해보고 다 놀라더라고요. 집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재료들이 있냐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게 안 상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트러플 오일과 소금 등 갖가지 향신료, 허브 등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셰프 집에 온 것 같다고도 하고 재난 상황이 돼도 이 집에서 3개월은 먹고 살겠다고도 얘기할 만큼 손이 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해서 가족들 먹이는 게 너무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끼 다양하게 참 많은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오랜 세월 봐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부끄럽지만 남편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이어서 집에 둘이 있으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문 좀 닫고 일 보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도 남편을 관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조차도 좋아해줄 사람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더 자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자주 목욕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그랬죠. 남편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재미있고 늘 좋았습니다. 결혼 전 외할머니가 저를 걱정하셨다 보니까 자주 친정 식구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친가 가족들이랑도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화목한 저희 집을 다들 부러워했어요. 할머니도 조금은 이제 안심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자주 하고 손님 접대도 자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은행 문이 4시 반에 닫으니까 일찍 마치는 줄 알지만 그때부터 더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도 엄청 많답니다. 맨날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하고 그래야 진급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선전을 잘해서 금융상품들도 잘 판매해야 하고 단골들을 잘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요. 티나게 선전하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고객의 취향도 잘 알아야 하고 니즈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남편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남편은 은행 실적 전국 1등이 되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꿈이 너무 큰 거 아니냐고 했지만 늘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참 대견하고 멋졌습니다. 아이들도 좀 잘하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늘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논술 학습지 선생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도 나고 제가 열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데 반한 여러 어머니들이 주변 어머니들도 소개해 주셔서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맛에 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더 욕심이 나서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게끔 저도 점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서로 바쁘고 성격들은 확실하다 보니 내 식구 모두 잘 화도 내고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그게 또 사람 사는 재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끌벅적하고 사람 냄새 나는 사실 저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마저도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1등도 아니고 매달 전국 1등 실적을 내려고 하니 집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건 주말 빼고 평일 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다 쓰러지겠어. 실적도 좋은데 몸은 좀 생각하면서 해야지. 자기 평일에 퇴근 시간에 들어온 적 언젠지 기억은 나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도 다 알잖아. 내 몸은 내가 잘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그만해. 나는 이번 달에 목표 달성해서 빨리 부점장 될 거라고. 부점장 좀 천천히 되면 어때?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같이 보내고 이번에 국내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자 우리. 아 진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만년 차장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당신 나이에 차장도 빠른 거잖아. 천천히 승진해도 괜찮으니까. 아침부터 속에서 천불나는 소리 하지 마. 나 간다. 오늘도 늦어. 기다리지 말고 자. 남편이 유명해지고 승진을 하면 할수록 얼굴 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요번 주말에 우리 속초 바닷가 갔다 올까? 당신이랑 애들 갔다 와. 나는 오늘 땡땡땡 사장님 골프 모임 있어서 같이 필드 돌기로 했어. 아니, 휴일까지 그렇게 접대하고 일해야 돼?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이 사장님이 얼마나 큰 손인지 알아? 나랑 같이 친해지고 나서 우리 은행에 맡긴 돈만 해도 50억이 넘어. 다른 은행에는 더 돈을 많이 넣어놨다는데 내가 이분 모셔오고 나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데 고객 유치하려면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고 애써야. 안 그럼 현상 유지밖에 못한다고. 하여튼 같이 잘 놀러 갔다 와. 애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다영이랑 준영이 옷도 좀 좋은 걸로 사 입히고.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다니고 술은 조금만 먹어. 그 이후에도 남편과 여행은 거의 못 갔어요. 남편은 실적에 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최연소 부지점장이 됐습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외식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오늘도 늦어 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남편을 알고 있기에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직원들이랑 축배를 드나보다 하고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도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건 숨길 수가 없었지요. 이른 나이에 성공한 남자의 아내라니 사실 조금 꿈 같기도 했습니다. 일명 사모님이 된 거니까요. 얘들아 들었니? 지영이 남편 부지점장 됐대. 남편 이번에 전국 최연소 부지점장이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학교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니더라니. 참 네가 사람 보는 눈은 예술이라니까. 부러워서 너무 배 아프다 야. 너 오늘 한턱 거하겠어. 야 진짜 너무 잘됐다. 그 이른 나이에 웬일이니. 네가 남편 복은 최고다 야. 야, 너는 검사면서 뭘 그래. 우리나라 법조계를 주름 잡는 어르신께서 나를 부러워하기는. 그냥 난 네가 부럽다. 우리 남편 죄미 하나도 없어. 나도 친구 같은 남편이랑 살고 싶다. 그 친구 같은 남편 너무 바빠서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다 힘들어. 매일 새로운 남편 같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야? 나 우리 남편 아침에 얼굴만 봐도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이 인간 전에도 바람 튀어서 내가 벼르고 있거든. 네 남편도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잘 지켜봐. 좋은 음식엔 파리가 꼬이는 법이니까. 그래, 고마워. 오늘 남편 승진 기념으로 내가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진숙이는 사실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워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만나서 위로해주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냈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보니까 남편 회사 생활과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심하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일하느라 올인한 사람한테 이런 생각 가지는 것도 미안하지. 에휴, 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스스로가 웃긴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면서 저런 확신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실적에 올인하고 또 올인하는 동안 저랑 아이들은 방콕, 일본, 필리핀 여행을 했어요. 애들 지금 한창 어리고 시간 많을 때 다양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맛집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도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다고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여러 유적지도 보여주고 역사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곤 했어요. 사실 아이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공부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엄청나게 물어보곤 하니까요. 매달 그렇게 실적에 매달리니 남편은 부지점장 된 지 2년 만에 지점장이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딱 한 번 말고는 실적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된 거래요. 이제 꿈을 다 이뤘으니까 좀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시간이 없더군요. 아예 자기 생활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여보, 집이 무슨 여인숙도 아니고 잠만 자고 나가는 게 말이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점장 됐다고 다 끝인 줄 알아? 최연소로 지점장 돼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진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걸 보여줘야 은행 임원이 되지. 내가 제일 실적 많이 올렸던 사람인데 지점장 됐다고 일 안 하면 실적이 예전처럼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팔자 좋은 소리만 하네. 아니, 자기 일도 좋은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애들은 나만 키우냐고. 애들한테 관심이 있긴 해. 내 생각은 하루에 얼마나 하는데. 아니,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어? 여행을 못 가게 했어? 당신 하고 싶어 하는 거 못하게 한 적이 있어. 왜 갑자기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어, 사람 피곤하게. 사람이 돈으로만 사니? 왜 점점 예전 당신 같지가 않고.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바가지도 적당히 하자 좀. 매일 일하고 신경 쓰느라 머리털도 다 빠질 지경이야.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고 나 출근해야 해. 나중에 봐. 자주 야근하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되기도 하고 지점장 됐는데 직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오래간만에 요리 실력을 좀 뽐내보기로 했어요. 장도 보고 재료 손질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정말 힘들었지만 예전보다 점점 더 슬림해져가는 남편을 좀 먹이고 싶더라고요. 음식을 한가득해서 은행 마치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은행 여직원이랑 대화 중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찾아갔더니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여직원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 대화 중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여보, 직원들이랑 다들 좀 드시라고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 굳이 이렇게 음식 안 해와도 되는데. 아, 이게 다 뭐야. 예승 씨, 이거 직원들 좀 갖다 줘요. 네,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오면 온다고 말을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일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지점장 사모가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하겠냐고 그런 생각은 안 해? 아,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다 자기 기 좀 세워주려고 하는 거지. 음식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잘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뭐 나쁜 짓 하다 걸린 것처럼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건데. 음식은 고마운데 미리 얘기하고 오면 좋잖아. 그리고 직원들 맛있는 건 그냥 내가 사주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고 하지 마. 나 오늘도 늦을 거니까 먼저 들어가. 너무 신경질적이어서 바로 돌아서 나오는데 아까 그 여직원에 맛있게 잘 먹겠다고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어 뵀는데 참 참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그래도 좀 녹아내리더라고요. 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잘 드셔주세요. 네, 살짝 맛봤는데 고수향도 좋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점장님 고수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 고수 잘 먹는데? 아, 전에 지점장님이 고수 싫어하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그만.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네, 나중에 봐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찝찝함이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났기에 남편 식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있으면 늘 맛있다고 하고 같이 먹어주고 했는데 그새 10년 넘게 먹던 고수가 갑자기 싫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여직원은 왜 그렇게 남편 식성을 꿰고 있는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에 늦게 돌아온 남편한테 고수 얘기를 물어보자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직원들 맛있게 잘 먹었냐면 물어보니 남편이 피곤하다고 잘 먹었겠지 하면서 다음부터 싸울 필요 없다고 말을 자르더군요.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등짝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이 점점 일에 지쳐가서 이런 건지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점점 남편이랑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승진, 실적 얘기 말고는 제대로 된 일상 대화도 해본 적 없는 느낌이었고, 대화가 조금만 기다려지라고 하면 남편은 표정부터 찡그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도 참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며칠 동안 벼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새언니가 발견한 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바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생각나는 건 남편밖에 없더군요. 손을 떨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있잖아, 나 지금 집이야. 내 여권 어디 있어? 갑자기 여권은 왜? 업무차 중요한 출장 때문에 급하게 지금 출국해야 해서. 갔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보,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대.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장모님 건강하셨으니까 별일 없으실 거야. 나 지금 급하게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통화는 나중에 하자고 좀. 아니, 지금 와. 엄마가 위독하다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잖아. 지금 일이 뭐가 중요해. 그 은행에 너 말고 다른 직원은 없어? 뇌출혈이야, 뇌출혈. 지금 수술 들어가시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대. 엄마가 위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네 할 말만 하고 못 간다는 얘기만 하는 건데. 나이 들면 어른들 한 번씩 입원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거기 갈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놀고 먹는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매번 이렇게 설명해야 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쁘고 일하느라 쉬지도 못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계속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 몇 번을 설명해야 하냐고. 아, 진짜 진절머리가 나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 오늘 내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냐고. 우리 가족이잖아. 돈 벌고 일하는 것도 우리 같이 잘 살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 네 장모가 쓰러졌다는데 왜 걱정도 안 하고 아예 올 생각도 마음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너 대체 왜 그러냐고 정말. 그만해. 듣기 싫어. 장모님한테 갔다 왔다가 나중에 서랍장에 넣어둔 서류 확인 좀 해봐. 나도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이젠 아닌 것 같다. 나 갔다 와서 결판을 보자 우리. 남편은 예전에 제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다정하고 저와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이었는데 대체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엔 그래도 따뜻했던 엄마 손이었는데 수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엄마 손을 붙잡고 어루만져도 싸늘해진 손이 다시 따뜻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급하게 옷가지를 챙겨갔는지 이리저리 짐들을 뒤집어 놓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확인해보라고 했던 서류를 열어보니 세상에 그건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내 평생 부모님 말고 가장 아끼고 믿었던 남편이 저에게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걸까요? 그런데 뭔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스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노트북을 켜고 남편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초록창을 켜니 비행기 예매 내역이 뜨더라고요. 세상에, 어디로 출장 갔는지 아세요? 휴양지로 유명한 그 이름도 찬란한 괌이었어요. 괌으로 누가 출장을 갈까요? 그리고 같이 예매되어 있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보였습니다. 오예승. 특이한 이름이라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여자랑 괌으로 갔다고? 남편 은행에 찾아가 보니 직원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지점장님 가족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은 안 가셨나 봐요. 이번에 바다 보고 오신다고 엄청 자랑하셨었는데. 네, 그렇게 됐네요. 오예승 씨도 어디 갔나 봐요? 네,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연차를 땡겼었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점장님이 비슷하게 돌아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돌아 나오는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어요. 등 뒤에서 직원들끼리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상황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점장이랑 예승씨 같이 놀러 간 거야, 그럼? 지금 사모한테 들킨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그 여리여리하게 여시같이 생겨가지고 사고 한번 크게 칠 줄 알았다, 정말. 어쩐지 예승 씨한테 VIP 계속 몰아주고 좋은 일거리 계속 주더라니. 야근 안 해도 되는데 야근 계속해서 나는 일에 미쳤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부남한테 미쳤던 거구나. 미쳤다. 저 사모님 큰일 나시는 거 아니야? 다 눈치채고 엄청 충격 먹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은행 앞 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일어서서 아이들 데리고 엄마 장지로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장으로 갔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날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3일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사라져버린 날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나중에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대. 그래. 지금 내가 울고불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더 이상 저런 남자와 살 수도 없고.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제 옆에서 저를 달래며 같이 울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진숙이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진숙이가 부고를 듣고 달려와 줬습니다. 얘, 너 왜 혼자 있어? 남편은 어디 가고? 진수가,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나 어떻게 해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래? 아우, 힘내. 우리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잖아. 힘내라, 친구야, 어? 그 사람, 바람났어. 지금 엄마 위독하다고 했는데 공항 가야 한다고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가더라? 은행 여직원이랑 둘이서 괌에 놀러 간 것 같아. 뭐라고? 확인은 제대로 해봤어? 너 심증만 있으면 안 돼. 물증을 잡아야지. 이 미친놈이, 미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어떡해, 내 친구. 울지 마. 울지 말고 강해져. 내가 이 새끼 꼭 복수해줄게. 두고 봐. 지금은 우선 네 마음이랑 몸부터 잘 추스르자.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 거 알지? 공권력이든 뭐든 다 써서 내가 네 복수해줄 테니까 울지 마. 지금은 엄마 잘 보내드리자. 뭐 좀 먹자, 너. 아무것도 안 먹었지? 세상에, 그래도 진숙이라도 있어서 밥도 먹고 힘을 좀 낸 것 같아요. 애들도 제가 울기만 하다가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니까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3일장을 다 치를 때까지 진숙이는 계속 옆에서 저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안 오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차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진숙이가 대충 둘러대 줬습니다. 다만 생각이 깊은 아들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진숙이는 혹시나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쓰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무너질까봐 저를 계속 살펴봐줬어요. 진숙이도 처음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처음에는 너무 믿고 싫었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건 파일 정리하듯이 남편의 약점과 외도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마음 아파해주고 슬퍼해줬습니다. 괌에서 돌아온 남편과 만났을 때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하려 했지만 잘 먹고 잘 쉬고 돌아와서 둥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그 여직원이랑 괌은 잘 다녀왔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면 정말 좋겠다.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하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대체 왜 그러는데? 그래. 이렇게 됐는데 뭘 더 숨기겠어. 너는 널 참 모른다. 헤어지는 마당에 뭐 너도 네 모습 정도는 알아야지. 나 네가 만들어주는 음식 정말 싫었어. 향신료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 너 알긴 했니? 나 한식 좋아한다. 네 취향 맞춰주느라 이것저것 먹었지만 늘 싫었다고. 넌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내 음식 취향 하나 제대로 몰랐어. 내가 비위 약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는데 너는 화장실 문 열고 일부더라. 샤워 다 하고 나서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난 아직도 네가 이해가 안 돼. 최소한 여자라면 좀 가리고 덜 드러내야 하는 것도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네가 전혀 여자로 보이질 않더라. 어느 여자가 그러냐 정말.
그 외에 이것저것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랑 안 맞고 너의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활 습관에 질렸어. 그런 너랑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싫더라. 헤어지자 우리. 그런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우리를 버린다고? 너는 여자에 미쳐서 네가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던 네 자식들도 버릴 셈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20살 때부터 사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마인데. 너 진짜 후회 안 하겠어? 그리고 다영이, 준영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너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많이 참았어. 늘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난 항상 너 맞춰주는 사람이었잖아. 우리가 왜 싸운 적이 없는 줄 알아? 안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늘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바라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살펴주고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더라. 너한테 맞춰주느라 나도 잊고 있던 내 입맛, 식성들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날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참고 있지 싶더라. 나도 이제 나한테 잘 맞춰주고 날 정말 아껴주는 사람, 진짜 여자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제. 빨리 서류 작성해서 보내줘. 애들한텐 내가 잘 설명할게. 이런 대화를 진숙이에게 해줬더니 정말 진숙이는 치를 떨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러려고 이런 직업을 가진 건 아니지만 네 남편 골로 보내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 말만 해.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알고 지내고 부부로 같이 살았으면서 뭐가 어째? 야, 그놈 위해서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냐. 내가 그 년놈들 잘 사는 꼴 절대 못 보지. 내가 아주 작살을 내버리려니까. 야, 살살해라 살살해. 남편은 네가 박살내 줄 것 같은데 난 애들이 너무 상처 입을까 봐 걱정이야. 애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떡하지? 애들 한창 사춘기인데. 애들 다 어리지만은 않아. 너무 걱정 말어. 다 이해할 거야. 요즘 옛날처럼 이혼이 큰 이슈가 아니잖아.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애들 이 상황도 다 이해하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도리어 엄마가 바람핀 남편이랑 이혼 안 하고 우라병 걸려서 계속 참고만 있다는 걸 알면 더 충격 먹지 않을까? 네 자식들 나도 알잖아. 충분히 말귀 다 알아먹고 성숙했어. 걱정 마.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들도 집에 와보니 아빠 짐이 없어져 있고 아빠는 외할머니 장례식 때도 오지 않으니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을 다 얘기했더니 딸도 아들도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난리였죠. 애아빠가 애들한테 연락해서 엄마랑 따로 살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딸이 계속 남편한테 바람 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물쭈물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바로 동생 손을 잡고 나왔대요. 둘 다 아빠 잊고 잘 살 수 있다면서 엄마 꼭 힘내라고 저를 안아주는데 참 많이 슬펐습니다. 씩씩하게 말하던 큰딸 방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주려고 하다가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저는 이후로 자주 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대화를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괴로워하던 아이들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빠 없는 삶이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한편으로 사춘기 시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철딱선이 없던 모습에서 아이들도 많이 성숙해지고 이해심도 깊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진숙이는 남편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최연소로 초고속 승진을 한 데에는 뭔가 비리나 석연찮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럴 줄 알았다며 캐는 족족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엄청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유치하려고 거짓 정보도 많이 흘리고 다녀서 손해본 사람들도 많고 게다가 VIP 고객한테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혜택도 많이 지원하고 심지어 고급 룸살롱 같은 데 데려가서 성접대도 했다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가게랑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예약제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자주 그런 손님들을 많이 데려왔었다고 해요. 진숙이는 증거 자료를 하나 또 모아서 VIP 고객들 사모님들한테 다 뿌렸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본사에다가 유부남 지점장이랑 여직원이 괌으로 여행 가고 불륜한 사실도 더 터뜨려 버렸어요. 본사 홈페이지가 난리가 나다 못해 그 둘은 신상까지 다 털렸습니다. 그 둘의 불륜으로 인해 여론이 시끌시끌해지자 은행 이미지를 위해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사장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남겨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참 할 말이 없고 상대방도 참 할 말이 없는 상황 같았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속 시원하면서도 그렇게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노력해서 이뤄놓은 업적들은 다 불륜으로 일타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남편은 끈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가 일을 좀 쉬다가 능력이 좋다 보니 제2은행권에 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두려 했지만 우리 진숙이는 쉽게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불륜까지 해서 쫓겨난 직원이라는 걸 그 지점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또 조치를 했더라고요. 기존 직원들이 자기 은행 이미지를 망치는 직원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다 불만을 표출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버티려고 했었지만 손님들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직서를 내고 짐 들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배 아프지만 그 상간녀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낳았더라고요. 정말 불타는 사랑이었나 보다 했는데 근데 참 웃기죠. 하늘도 그 바퀴벌레 커플은 보기 싫었나 봅니다. 그 여자가 호리호리 보이고 참 여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몸이 참 약한 여자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몸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 몸으로 아이를 낳고 원래 약했던 신장이 더 안 좋아져서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한다더군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리길래 내가 너무 저주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신장 이식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안 좋아져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게다가 낳은 아이도 몸이 너무 약해서 맨날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혼자 고군분투를 하겠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요. 일도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그 여자와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비싼 아파트도 팔고 작은 평수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숙이는 어떻게 이런 많은 소식들을 잘도 알아오는지 참 멋진 친구를 둔 것 같아요. 저는 속 시원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의지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몰락하는 것이 참 씁쓸하네요. 전 한동안 쉬던 학습지 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참 웃긴 게 한 번 시작하고 나니 또 1등을 해야겠더라고요. 과외도 여러 팀이 잡히고 또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논술 실력을 올려주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600에서 70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 결국 저희 회사에서 전국 1등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있고 일도 꽤 쉬워서 회사에서 좀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간판 교사가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들 대학교도 보내고 애들 아빠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제가 도리어 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애들도 저 혼자 키우려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적으로 성공하니까 애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게나마 위안이 됐어요. 근데 그새 철이 들어버린 애들은 예전처럼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떼쓰는 일도 없어서 좀 슬퍼요. 한 번씩 아빠를 만나고 오면 애들은 저 혼자 저녁을 먹었을까봐 걱정해서 빨리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공부도 하고 미래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견하면서도 갑자기 어른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좀 많이 서글픕니다. 한창 부모 사랑 받으면서 방황도 해보고 싸우기도 해보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투정조차 못 해보게 만든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딸이 특히나 더 걱정이 됐었는데요. 딸은 아빠 닮아서 참 예민하고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최연소 지점장이 된 아빠가 항상 자랑거리였고 또 자기의 프라이드였었는데 이제 숨겨야 하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으니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뚝딱하고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될 텐데 뭘 하고 싶냐고 하면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인생 계획을 짤 거라고 하더군요. 20살 되면 언니 연애부터 해봐야지. 그동안 공부하느라 못 해본 것도 많을 텐데. 무슨 자기 개발이야. 이럴 땐 좀 놀아도 돼. 좀 놀아. 이랬더니 연애는 나이 먹고 자리 커리어 좀 생긴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를 늦게 만나야겠다고 얘기하는데 전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처럼 바보같이 한 남자 만나서 사귀고 바로 결혼하지 말고 여러 남자 다 만나보고 좋은 남자 골라서 잘 만나봐. 너는 나랑 다르게 최고의 선택을 할 거라 믿어. 어른들이 엄마가 이혼하면 딸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던데? 너는 그럼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아니,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말고 신나게 만나봐. 여러 남자를 만나봐야 누가 괜찮은지 믿을 수 있는 남자인데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피임은 꼭 해라. 오마이 갓, 엄마. 아, 재밌다. 나는 네가 이렇게 밝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영아. 우리 같이 재미있게 살아보자. 엄마.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예전보다 저희는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던 딸은 사라지고 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부재는 저를 아직도 한 번씩 불안에 떨게 하고 열받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정말 많이 맞춰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싫다고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정말 맛있나? 이런 이국적인 맛인데 싫지 않나? 계속 물어보고 불안해하는 버릇도 생겼어요. 그런데 저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솔직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대답해주니까 다들 만족할 만한 맛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감정에 집중하고 치우쳐 있느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배려해주는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입에 맞으니까 남의 입에도 맞고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당연히 그렇게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우리 결혼 생활은 좀 달라졌었을까요? 이혼은 흠이 아닌 세상이 됐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걸리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라든지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네 하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며칠 뒤에 진숙이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둘 다 솔로니까 간 김에 외국 남자도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 만나서 실패했지만 외국에 가서 우리 진정한 짝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같이 피부과 들리고 예쁜 원피스도 하나씩 사서 설레하고 있네요. 이제는 조금 더 유하게 상대방도 배려하고 내가 더 베풀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애들한테도 좋은 걸 더 알려주고 바르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좋고 편한 세상에 좋은 때에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제 삶을 빛나는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인지 혹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고통스럽고 혼란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불안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과 힘듦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 빛나는 것들, 따뜻함, 소중한 그 순간순간들을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늘 살만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더 많고요. 고통에 집중하지 않아야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명확한 사실은 지나갈 일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야속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시간이 유한하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도 알게 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저에게 후회로 많이 남았지만 그 대신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날들을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는 의지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도 더 단단해지고 변화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영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더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자주 김범수의 지나간다 노래를 듣곤 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처럼 고통도 지나가고 끝이 있더라고요. 힘든 모든 분들도 다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뒤엔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빕니다. 다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4남매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항상 학급에서 형제가 가장 많은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4명 중에서 막내였는데요. 환경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천방지축이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쟤는 거기서 뭐가 되려고 여자애가 저렇게 왈가닥일까. 미영아, 너 엄마가 학교에서 쌈박질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말대꾸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옷 더럽히며 놀지 말라고 했지. 너 왜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오늘도 학교에서 사고란 사고에 다 치고 왔어. 내가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그리고 큰오빠가 나한테 절대 아무한테도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다니랬어. 누가 먼저 시비를 걸면 절대 참지 말고 반격하라고 했단 말이야. 뭐야? 준영이가 또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집안에 대들 보여야 할 우리 장남이 수험 공부에 매진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막내 동생한테 그딴 소리나 해? 내가 이걸 그냥... 덕분에 친정엄마의 혈압을 제가 항상 높여드렸었죠. 어렸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지만 그 오빠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었던 이유는 대리만족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큰오빠는 타고난 성격이 온순하고 소심하기도 했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친정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짓눌려 압박을 받으며 억지로 모범생으로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런 큰오빠의 눈에 비친 어린 막내 동생은 본인을 대신해서 아주 당당하게 놀아줄 제목으로 보였겠지요. 큰오빠가 첫째였고 둘째가 언니였어요. 언니는 희한하게도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큰오빠를 자기 라이벌 삼고 공부에 전념을 해왔어요. 둘이 연년생이라서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걸 수도 있죠. 언니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맨날 독차지하는데 내가 오빠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딴 공부벌레 내가 이겨서 짓눌러 버릴 거야. 언니, 근데 오빠는 공부하는 거 싫어해서 저번에 보니까 막 울면서 문제집 풀던데? 혹시 언니만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다 연기야. 그렇게 해서 나를 방심시킨 후에 성적 잘 받아와서 부모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야. 그러면 나는 또 2번째로 밀려날걸?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그 공부벌레를 이겨보일 테니까. 근데 미영이 너는 꼬맹이 주제에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까지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너는 애답지 않게 애가 하여간 신랄해. 그때 친정엄마가 다가와서 언니의 꿀밤을 때렸었죠. 어린 동생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언니는 굉장히 서러워했었는데 신랄하다는 소리를 해서 혼났다는 사실에 서러워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미움받고 한 소리 들었다는 자체를 서러워했습니다. 네, 맞아요. 언니는 부모님의 애정을 유달리 갈구하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첫째인 큰오빠를 자꾸 질투하며 경쟁자 삼은 것이었죠.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가서 짧게 경력을 쌓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큰오빠는 대기업은 아니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사한 지 단 1년 만에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곳이 발칵 뒤집혔다네요. 낙하산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던데 큰오빠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 보였죠. 그러자 큰오빠에 대한 평가를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해요. 억울한 걸 호소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며 결국 결과로 보여준 것이 멋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큰오빠가 밝힌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낙하산 아니라고 동네 방네 확성기 들고 떠들고 싶었어. 나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는 것들 전부 가만 안 두겠다고 큰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늘 상상에서만 그쳤고 그랬을 뿐인데 나를 과묵하고 믿음직스러운 일꾼이라고 칭하더라. 환장하겠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큰오빠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련하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될 놈은 어떻게든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해를 사도 결국 그 오해로 성공까지 가게 되었으니까요. 큰오빠는 심지어 집안 빵빵한 새언니하고 결혼했어요. 새언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금지 오겹인데 사촌 형제가 큰오빠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안면을 튼 게 계기였다네요. 새언니는 큰오빠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그 순정이 갸륵해 보여서 마음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비화가 있었어요.
큰오빠는 새언니를 원래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새언니를 두 번째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다니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오지? 보통 자기 사촌이 다니는 회사 앞에 이렇게 놀러 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빤히 쳐다봤었는데 그게 새언니가 하게 된 착각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새언니가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했었을 때 큰오빠는 그건 착각이라는 말을 차마 할 용기가 없어서 얼떨결에 알았다고 해버렸고, 그런데 세상에 결혼까지 갔던 거예요. 새언니는 나중에 이걸 알고 모멸감에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지껏 잘 살고 있으니 어쨌든 천생연분이었었던 거겠죠. 큰 오빠의 결혼을 보고 나서 언니는 결혼 상대를 골랐어요. 큰 오빠가 돈은 많지만 개인 능력은 떨어지는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언니는 자기가 반드시 엘리트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같이 대기업 다니는 직장 동료? 아니죠. 그런 정도에 지나치면 우리 언니가 아니에요. 바로 의사였습니다. 제 형부는 의사예요. 저희 집안 첫째와 둘째 재미있고도 엄청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소개가 안 된 셋째에 비하면 파격적이진 않아요. 친정 엄마께서는 탄식하시며 작은 오빠와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예전에 자주 하셨었죠. 안타깝게도 건영이 민영이 너네 둘은 나를 닮았어. 이 엄마를 닮았다고.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너희는 왜 준영이하고 나영이처럼 너희 아빠를 닮지 않은 거야. 그랬다면 머리도 좋고 끈기도 좋았을 텐데 너희는 기본적으로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나를 닮아서야. 아유, 속상해라. 이래 어쩜 좋아. 엄마는 왜 학교 시험 기간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해. 그런다고 해서 작은 오빠하고 내 시험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야. 엄마 마음만 더 아파져. 나도 알아, 이거사.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으면 문제집 한 장이라도 더 풀든가. 너는 어쩜 그렇게 성이 맞아 없니? 건영이 너는 엄마가 말하는데 어딜 가는 거야? 너 또 PC방 가는 거 아니야? 야, 임마!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꾸 어딜 가! 친정엄마께서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외치든 말든 작은 오빠는 유유자적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작은 오빠를 이렇게 불렀었는데 저는 그게 딱 맞는 별칭이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답니다. 독선적인 작은 오빠의 태도하고 잘 맞아떨어졌지요. 제가 왈가닥 같은 성격으로 활개를 치고 다녔다면 작은 오빠는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사고는 크게 치는 숨은 고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으니 호기심은 쓸데없이 많아서 학교 과학실에 있는 실험용 알코올과 소주가 얼마나 흡사한지 비교를 한다거나 리코더에 불을 붙여본다거나 이런 실험을 자주 해서 학교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작은 오빠 때문에 소갈이 많이 하셨더랬죠. 차라리 반항적인 성격이었다면 나았을 거예요. 작은 오빠는 친정 부모님께 딱히 대든 적도 없었고요. 다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게 문제였을 겁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하셨었는데 반면 친정 아빠께서는 그냥 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셋째가 그러는 게 난 대범하고도 비범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만 행동하고 살겠어. 지향하고 나아가는 목표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울수록 우리 사회의 인간 군상도 활기를 가지게 되는 거야. 우리 건영이 같은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 당신은 일하느라 바빠서 학교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눈 감고도 학교 교무실을 찾아갈 수 있을 지경이라니까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거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적어도 사고는 치지 말아야죠. 우리 작은 아들이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걸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튀는 행보를 보이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인데 글쎄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런 건 애써 떠올려낼 필요가 없어요. 애 문제는 애한테서 찾아봐야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부엌일 한다 해놓고 이러고 있었네. 아이고 얼른 가봐야지.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횡설수설하시며 자리를 뜨셨을 때 옆에 앉아있던 저는 친정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저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셨죠. 그런 위트, 센스가 넘치는 친정아빠가 저는 좋았습니다. 마주보면서 웃는 순간이 즐거웠네요. 사실 저는 작은 오빠와 함께 외탁을 한 자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조금 달랐어요. 저는 작은 오빠를 남몰래 부러워하고 시기했었죠. 왜냐하면 친정아빠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오빠는 대범하고도 비범했거든요. 범상치 않았던 작은 오빠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이비리그라든지 그런 명문대는 아니었는데요. 가서 웬 음악을 배워왔어요. 그런 다음 한국에 와서는 혼자 곡 작업도 하고 멋진 감각의 음악이 흐르는 옷가게도 운영했고 독특한 쇼품들이 모여있는 소품가게도 운영했습니다. 그걸로 돈벌이하면서 잘 살더니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전시회도 종종 여는 예술가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작은 오빠는 왠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결혼을 안 할 것만 같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작은 새언니는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었으나 집안이 워낙 받쳐줘서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웬 정치인이 그렇게 있던지 처음에 알았을 때 작은 오빠의 처가라고 보기에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었네요. 아무튼 제 윗형제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각자 결혼한 뒤에는 독립적인 일상을 살아나갔고요. 이제 남은 건 집안의 막내인 저였습니다. 셋 다 왜 그렇게 잘난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큰오빠는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작은 오빠처럼 예술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평범인이란 말이야. 우리 집에서 왜 나같이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으로 노느라 몰랐는데 크고 보니까 내 형제들이 너무 뛰어난 거였어. 나는 아무래도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도 닮지 않았나 봐. 혹시 나는 어디선가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늘 발랄하고 천방지축이었던 제가 중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심적으로도 많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건 본격적으로 대입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성적이 전국권에 드는 친구들도 학교에 몇 있었지만 저는 전교권에 들기도 벅찬 성적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별로 실감이 안 되었었는데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리스트를 교무실에서 받아본 순간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집안의 돌연변이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쨌든 한 가닥씩은 하고 있었는데 저만 뒤처져 있으니까요. 슬프게도 별다른 반전 없이 저는 제 수준에 맞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었어요. 아빠, 엄마, 나도 이제 철이란 게 꽤 들었나 봐.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아빠하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이라서 그게 너무 면목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렇게 놀러만 다니지 않고 기초 지식 좀 쌓았을걸. 기본 개념들만 제때 익혀놨어도 내가 오빠하고 언니보다 많이 떨어지는 대학에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미영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엄마 너무 놀라서 말문 턱 막힌 얼굴 보이지? 왜 그런 소리로 우리를 놀래켜? 네가 우리한테 면목 없어야 할 이유는 없어. 네 인생이 바다라고 생각해. 때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도 꿈처럼 잠잠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그 항해의 주인공은 온전히 너 자신이고 네가 아닌 그 누구도 파도를 대신 넘어줄 수 없다는 거야. 아빠하고 엄마는 우리 딸 미영이의 멋진 항해를 응원하는 조력자이지 네가 모는 배가 부서지면 그걸 수리해주는 멋진 수리공이기도 해. 어때? 아직도 우리한테 면목이 없어? 저는 사실 그때 친정아빠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이해하진 못했었어요. 저는 갓 고등학교를 나온 풋내기 20살짜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존심인지 뭔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싶어서 다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폼나게 끄덕였었네요. 어쨌든 아빠의 그 말씀이 무척 멋지게 들렸고 그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안에서 제 형제들과 저를 비교하며 서글퍼하던 마음이 사라졌지요. 나이가 더 들고 나서야 취업을 앞두고 친정아빠께서 하신 그때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남들이 높게 쳐줄 만한 직장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고 저는 고민을 떨쳐낸 채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바다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남들이 결코 제 눈앞에 놓인 풍랑을 대신 넘어줄 순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제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신중한 자세 또한 동시에 가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던가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저는 어느새 그 분야에서 꽤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보람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쯤 되니까 제 형제들이 저보고 너는 결혼 안 하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하긴 했으나 별로 깊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답니다. 차라리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해봤던 풋풋한 연애가 가장 좋았을 만큼 그 이후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전부 조건들을 따지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큰오빠, 언니, 작은오빠 셋 다 모두 차례로 잘난 배우자들을 맞아들였지. 어쨌거나 엄청난 조건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한 셈이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러고 싶지가 않을까? 혹시 내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야. 하지만 난 진심으로 그런 조건 따위 상관없는 사람하고 진지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걸? 어디 그런 남자가 없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드시 조건 안 보는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굳이 재미없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을 통한 소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이 바탕이 될 테니까요. 제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는 인생의 뒷페이지를 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과는 달리 살아보시며 인생의 황혼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하셨지요. 친정엄마께서는 원래 취미로 그림도 그리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소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시작하시게 된 거야? 누가 어디서 같이 하자고 엄마 꼬드긴 거야? 꼬드기다니, 내가 알아서 찾아낸 거야. 요양원에 미술봉사 들어갔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거기서 들었는데 공예도 새로 배우고 그걸로 물품 만들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좋아 보이더라고. 아니나 달러. 내가 만든 게 가장 반응도 좋고 잘 팔리는 것 같지 뭐니? 하여간에 내가 엄마 또 이렇게 우쭐하고 계실 줄 알았어. 아무튼 좋은 일 하신다니까 보람되긴 하네. 근데 엄마 쉬엄쉬엄 하셔. 엄마는 항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잖아. 늘 이것저것 참견도 다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언제 한번 과로에 걸리실 수 있어. 으이그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그래도 우리 막내 미영이만큼 아빠 엄마 걱정해주면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다. 마음 씀씀이로는 우리 미영이가 최고야. 스스로 어른이라 칭하기에는 여전히 민망했지만 다 큰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저에게는 저 나름의 제 형제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이 있단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을 챙기는 것이었는데요. 큰오빠는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유형이었고 언니는 뭐든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나 달리 보자면 그건 부모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자식인 나 자신이 목표였으며 그것에 도취되어 있었죠. 작은 오빠는 워낙 자기 길만 독립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아기자기한 맛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습한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주말에 놀러가서 찍으신 옷 색깔이 형광인데 그건 어쩌다 사시게 된 건지 새로 시작하신 일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언제나 체크하면서 살피는 건 형제들 중에 저뿐이었어요. 친정아빠께서는 이런 저 덕분에 딸 키우는 최고의 보람을 느끼신다며 싱글벙글이셨죠. 정작 저는 친정아빠께서 새로 도전하신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을 친정아빠께서는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걱정이 많았으나 정작 친정아빠께서는 무척 의연하셨고 눈에는 총기가 가득하셨어요. 혹자는 나를 보며 그러더구나. 평생 고지식하게 글자만 보고 누굴 가르치기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단다. 나는 언제나 일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 일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보니 지난 세월 분명히 나는 온실 속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구나. 이제서야 나는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 노동의 가치란 언제 어디서든 신성한 것이지. 친정아빠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었어요.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 형제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니까요. 친정아빠를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단번에 지지의 뜻을 보낸 건 넷 중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지요. 저를 보면서 자식 농사가 잘 되었음을 깨닫는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네요. 참고로요. 제 형제들이 학창시절부터 두각을 보이며 잘난 행보만 선보였던 인물들인데도 친정 부모님께 칭송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인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애들이 대단하다고 굳이 놀라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요. 그건 바로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 친정 부모님부터가 무척 대단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께서는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머리 모양을 아주 특이하게 만들고서 등교를 하거나 가방을 독특하게 변형시켜 들고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외삼촌께 전해 들은 바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늘 그림만 그리는 등 딴청을 피우는 불량 학생이었으나 신기하게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제 친정엄마이셨습니다. 외갓집 자체가 당시에 예술을 익히겠다고 외국 유학을 다녀오기까지 하던 집안이었으니 그런 쪽으로 재능을 타고났음은 물론 재력도 뒷받침되는 집안이었지요. 친정엄마께서는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셨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기도 하셨으며 직접 옷을 디자인하시기도 한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셨어요. 단지 재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욕심이 많고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지요. 그리고 친정아빠께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없는 최고 명문대 중에 한 곳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뉴스에 얼굴을 비추며 인터뷰하신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외국 대학에 초청을 받으신 건 너무 여러 차례라서 세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친정아빠께서 이런 분이셨으니 큰오빠가 차마 공부하기 싫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였고 언니가 그 뒤를 잇는 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면서 성공에 집착하였던 것이었죠. 뛰어나신 친정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유일한 자식인 것 같아서 씁쓸했던 적도 있었으나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이제 저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떠한 조건도 공개하지 않고 만나게 된 남자였습니다. 무심하지만 사력 있고 냉정하지만 잔정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남자였어요. 키가 엄청 큰 것도 얼굴이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눈길이 계속 가는 매력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는 게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민망한 감상이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남자를 접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상대 역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일 욕심 많고 타인에게 배려심 보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보다 딱 1살 많았던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 저는 금세 느낄 수 있었어요. 나 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질 것만 같아.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불같은 사랑을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 이 남자보다 나한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존재는 없었어. 이것 좀 신기하네. 제 직장 동료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연애하는 상대 따로, 결혼하는 상대 따로 있는 법이라고요. 그 말을 점심 먹다가 들었을 때는 이게 웬 개소린가 싶어서 흘려들었었는데 그 남자를 만날수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남자가 제 인생 최고의 사랑은 아니었으나 어딘가 결혼 상대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제가 진지한 자세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 형제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여왔지요. 언니가 먼저 같은 여자끼리라서 그런지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야, 미영아, 너 지금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친구 집이 어디야? 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모았다고 해? 차는 뭐 끌고 다녀? 아, 맞다.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래? 집안에 유명인 혹시 있다고 하든? 아, 언니, 어쩜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속물적인 질문일 수가 있어? 성격이 어떤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거 하나쯤은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우리 집안 막내가 이상한 놈한테 잘못 코 깨워서 시집 갈까 봐 그러지. 야, 속물적인 것보다 정확한 것도 은근히 세상에 없다? 나랑 네 형부를 봐. 서로가 아주 정확하게 따지고 쟀더니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놀란 적이 없어. 이미 파악이 다 완료되었거든. 결혼은 안정적인 게 최고야. 보통 그걸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나? 난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내 눈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행복해. 누군가를 만나면서 결혼을 염두에 본 적은 이 사람이 처음이야.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 그런 건 속속들이 알지 못해. 그런 걸로 별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너무 낯간지러운 감상이었나 싶어서 살짝 후회했었는데요. 저와의 대화가 인상이 깊었던 것인지 언니는 그걸 또 친정 부모님께 고지고대로 일러바쳤습니다. 아니,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였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상대의 내면만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오만 호들갑을 언니는 친정 부모님께 떨어둔 뒤였어요. 어쩐지 제가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두 분이 무척 심각한 낯으로 저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말지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안 나왔던 시점인지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웠던 점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부정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 남자와 정말로 결혼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데이트하면서 이런 마음을 몇 번 표현했고 저는 얼마 후 그 남자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가족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독립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알아서 뜻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인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어졌으니 양가 어른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버렸던 듯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엄청 무대뽀 같은 성격들이었네요. 불도저 같아서 이미 결혼을 확정한 것처럼 저희는 행동한 사람들이었으니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그 남자를 남편으로 칭하고 그 집안을 제 시댁으로 묘사해 볼게요. 예비 며느리인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꽤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무뚝뚝하셔서 말수가 엄청 적으신 분이셨고요. 남편의 남동생이자 3남매의 막내인 시동생은 또래보다 일찍 결혼한 통에 열심히 사회생활에 매진하느라 회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얼른 회사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게 당시 시동생의 욕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자식들 모두 거리감이 있으나 심심하셨던 거예요. 저의 등장에 반색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향해 잘 왔다고 해주셨어요. 새 며느리가 생긴다면 나야 좋지. 나 데리고 브런치 먹으러 가고 백화점 구경 가고 이런 거 해달라고는 어인간 생심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저 종종 대화나 나누고 밥 한 끼나 먹고 이랬으면 좋겠구나. 그런 며느리라면 나는 무조건 환영이야.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좀 되지만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과 재밌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체험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말을 교양 넘치게 잘할까. 나는 우리 둘째 녀석이 하도 목석 같고 재미대가리가 워낙 없어서 언젠가 꼭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할 거라 예상했었고 정말 각오를 다 마친 뒤였는데 이런 행복한 반전이 다 있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둘째한테 왜 이렇게 정남이 뚝뚝 떨어지게 행동하냐면서 잔소리하는 걸 좀 줄이고 덜했을 텐데 말이야. 저는 며느리 될 입장이었으니 최고의 강권은 무조건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신 분이 저를 반겨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심도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두고 목석이니 재미대가리가 없다느니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게 뭐지? 싶었더랬죠. 제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었어요. 저는 남편의 성격을 괜찮게 생각하는데 왜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아무래도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좀 내쉬더니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내가 친구들보다 변성기도 늦게 오고 사춘기도 늦게 온 편이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마치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데로 가게 되었고 대학교 시절은 외국으로 교환학생 다녀오고 군대 다녀오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지. 취업을 하고 나서야 일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그 애교 많고 살갑던 아들이 어디 갔냐면서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겸언쩍어하는 아들이 되었냐고. 많이 놀라셨어. 내가 대학 생활을 너무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나보고 외국을 다니는 게 아니었냐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시던데. 뭐?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그전하고 확 달라졌던 것인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아차리셨고 오빠가 외국 생활을 했던 탓에 성격이 그렇게 됐다고 보신 거야? 그런데 오빠 내 생각에는 오빠 성격이 혹시 친탁한 거 아니야? 아버님 쪽을 닮았다고 치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엄마도 솔직히 속으로 그런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과묵한 아버지한테 하도 될 대로 대이시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부정하시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것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시래요. 딱히 숨기신 건 아니었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 1년, 2년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학을 떼시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말벗 상대라든지 당신께 활력을 줄 수 있는 상대를 너무 원하시게 된 것 같았어요. 젊으셨을 때야 친구분들하고 노시면 됐지만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손주들 돌보느라 효도여행 가느라 이래저래 바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싶으셨던 거겠죠? 시누이가 결혼한 이후로 갑자기 제주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크게 상심하셨던 시어머니께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 되어주었던 존재는 시동생의 배우자, 즉 저의 동서였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글쎄, 나도 안 친해서 잘 모르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고 발 넓은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 아, 그리고 집이 좀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서 재수 씨는 따로 일을 안 다니고 그냥 지내는 중이야. 친정집에서 받는 원조가 있으니 재수 씨는 별 걱정 없어 하거든. 아, 그분이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잘 없어서 어머님하고 매번 놀아드리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네. 왜 어머님께서 브런치이니 백화점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지도 알겠어. 그 동서라는 분이 그런 걸 하시면서 평소에 다니시는 분이구나. 왠지 감이 잡혔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면 멀리 사는 시누이를 제외했을 때 저와 시어머니와 동서가 여자 셋 조합이 되는 것이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선의 친정이 정확히 뭐라는 집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살아왔으며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단박에 시동생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두었죠. 동서라는 든든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제 소개를 그럴싸하게 하지 않아도 바로 결혼 이야기 진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잘 사는 며느리는 이미 충족이 되었으니 새로 들어온 저까지 굳이 잘 사는 집안 딸이 아니라도 괜찮았던 것이지요. 참고로 시댁은 시아버지께서는 유명한 중견기업에서 임원직을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고 그러시자마자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시는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중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멋진 분이셨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옛날에 분식집 장사를 지인분과 잠시 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주부로만 살아오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그렇게요. 저는 전업주부라는 게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기에 그렇게만 살아온 시어머니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었는데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동서는 이런 면에서 시어머니와 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왠지 저를 따로 보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제가 혼자 찾아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댁에 안 계셔서 둘이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하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불쑥 왔어요. 저는 그렇게 동서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의 형님 되실 분이시죠? 아, 벌써부터 형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안 붙고 닭살이 막 돋아서 큰일이네요.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형님이라고 안 부르면 저 큰일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닭살이 도는 걸 꾹 참고 그렇게 이분을 불려드려야 되는 거죠? 동서가 애교스럽게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고작 그런 걸로 울상을 지으며 호들갑을 떠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동서의 기분을 살피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동서의 얼굴을 슬쩍 들여다보셨고 냅킨을 그 앞으로 옮겨다주며 다과를 건네주기도 하셨죠. 마치 동서의 기분을 달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파악했죠. 동서가 왠지 시어머니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며느리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으시면 안 부르셔도 돼요. 그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양 좀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그런 정도겠죠? 네? 그거 지금 저 돌려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 욕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가볍게 농담 좀 한 것뿐인데 별로 새겨듣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더니 동서가 왠지 약이 올랐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난데없는 기싸움 상황에 약간 난처하신 눈빛이었고요. 그런데 확실히 동서 편을 드시는 듯 눈짓이 거의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때 동서가 식탁 위로 올라와 있는 제 손을 보더니 자기 손도 위로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시계 차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브랜드도 없는 제품을 차고 다니시다니 검소한 면도 멋지시네요. 저는 시간은 휴대폰으로 보면 장땡인 사람이라 팔에는 그냥 시계 말고 팔찌를 끼고 다녀요. 이번에 여기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인데 디자인 괜찮죠? 무난하고 안 튀어서 다음번은 어머님하고 커플로 팔찌를 맞출까 싶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무척 반색을 하셨고요. 저는 의기양양해 보이는 동서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자동으로 웃음이 지어지고 말았어요. 훤히 보이다 못해서 너무 경박한 것 같은 동서의 행동을 보면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았지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웃음만 짓는 저를 보며 동서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제가 그런 허접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은 게 놀라운 모양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웃겼네요. 그날 동서는 왠지 저를 눈으로 째리면서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저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동서에 관해 할 말씀이 있어 보이셨지만 말씀을 삼키시는 듯한 인매를 하시더군요. 저에게 개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나 기껏 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기색을 모른 척했네요. 저는 그날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이나 누구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상견례가 잡혔는데 동서도 참석하기로 되었습니다. 인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핑계였던 것 같아요. 시댁 측에서는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 동서, 그리고 남편이었고요. 저희는 친정부모님, 큰오빠, 언니, 작은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각각 6명이었네요. 자리가 넉넉한 룸이 있는 한정식 집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분위기가 제법 괜찮았어요. 서로의 집안에 대해 별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서로 간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저는 제 친정 식구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시댁에 소개해 놓은 바 있었어요. 제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맞벌이 중이고 아빠는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시고 엄마는 수공예품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말이지요. 틀린 말은 없었으나 많은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때려던 찰나 동서의 놀란 음성이 더 먼저 공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라? 잠깐만. 암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경비 아저씨 같으신데? 제가 그걸 듣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럴 수가. 친정아빠의 일터가 시동생과 동서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나 싶었습니다. 네, 친정아빠께서 전에 새로 시작한다고 도전한다고 하셨던 일이 바로 아파트 경비원 일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던 짧은 찰나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귓속말로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표정이 굳어지셨고요. 동서가 이미 말을 해버린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바깥 사돈께서 저희 아들 며느리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파트 경비셨어요? 참나, 이건 상상도 못 해본 건데요. 형님께서 태도가 너무 당당하시기에 뭐라도 있는 집안인 줄 알았건만 겨우 이 정도였다니 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보다도 희한하게 동서가 더 얄밉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코웃음을 쳤는데 금세 시동생은 자기 아내에게 가세 있었어요. 경비원인 걸 숨기면 어떡하냐면서 작게 툴툴거리더군요. 시누이는 표정이 싹 굳어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 된 건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은 소용조차 없으시다는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이렇게 외치셨어요. 뭘 믿고 뭘 보고 결혼을 진행하겠어요. 저는 이 결혼 아예 없던 일로 무효화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설마 기본 이상은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그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 이건 아니지요. 저희 집안에 먹칠을 해도 너무하는 집안과는 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침에 시동생과 동서 부부가 엄청 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안색을 살피시는 게 느껴졌고 저는 두 분을 향해 괜찮다는 표시로 웃어 보였습니다. 친정 아빠의 반격이 시작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파트 경비원이면 뭐 어떻습니까?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걸 내려놓고 돈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뒤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보람되게 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교수 생활을 마감한 뒤에야 깨달아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교수? 갑자기 방금 교수라고 하신 거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반문을 하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셨고 그때 제가 입모양으로만 친정아빠께서 오래 재직하셨던 명문대 이름을 전해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내가 그 시절에 프랑스 유학을 생활을 하면서도 겪어보지 못한 당혹스러움을 나 지금 겪게 되네. 이게 웬일이람. 피아노 학원 운영했을 때 만난 진상 학부모도 나에게 이런 황당함을 선사해주지는 못했는데.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셨고 마치 짝이라도 하신 것처럼 동서와 어리둥절한 눈빛을 둘이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머쓱하게 헛기침을 한번 뱉으신 친정아빠께서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잘나가는 부서에 소속된 큰오빠와 알아주는 부잣집의 큰 새언니와 대기업에 다니는 언니 그리고 의사인 형부와 자기 사업만 6개인 작은오빠와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몇 있는 명문가 작은 새언니까지 느릿하게 가족 소개를 해주시고 나자 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남편의 분노의 눈빛을 시어머니와 동서를 향해 쏘았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것이 신호라도 됐냐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파혼도 했겠다. 볼일 끝났다는 마음으로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엎어지시며 저희 친정 식구들을 향해 읍소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대단한 집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너무 우매하고 섣불러서 하여간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잠깐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것뿐이니 괴념치 마시고 저희 애들 결혼시키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대체 왜 그런 분이 저희 아파트 경비원일을 하셔서 아니 이게 아니고 무조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너무 건방졌죠.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갑자기 저보고 형수님이라고 하는 시동생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네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자리를 완전히 망쳐놨네요. 죄송해요. 저는 사실 형님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제발 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가 동서를 잘 아는 건 아니었으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를 보자 너무 낯설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콧대 높게실이 읍소하는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 채 그곳을 그냥 나왔어요. 저는 이미 남편을 향해서만 몰래 윙크를 한 뒤였고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든 동조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철회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로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정신나간 실수였다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필두로 한 시댁 식구들의 사과가 이어졌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결국 그 사과를 받아주었는데요. 다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한마디로 대릴 사위가 되었어요. 거의 저희 집안 식구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끝내 이혼을 하셨어요. 극심한 성격 차이가 이유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먼저 이혼 요구를 하셨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제주도로 다시 가서 거의 자기 친정과 손절을 하였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동서도 싸웠고요. 찬바람이 부는 관계들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이겠죠? 부디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네요.